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두 경제대국, 한국과 일본인데 2025년 연말을 기점으로 어떻게 사모자본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뭐랄까 정반대가 됐을까요? 네, 그렇죠. 보내주신 121개 시장 정보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보니까 한쪽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고 다른 한쪽은 거의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한쪽에서는 지금 태풍이 몰아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따뜻한 순풍이 불고 있는 거죠. 태풍과 순풍이라. 네. 한국은 금융당국이랑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간의 갈등이 터지면서 시장 전체가 얼어붙고 있고요. 반면에 일본은 이건 정말 다시 오기 힘든 기회인데 인구구조 변화랑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대체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생겼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는 거죠. 각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이고 이게 당신 같은 투자자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 보죠. 갈등의 중심에선 한국 시장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2025년의 키워드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단연 갈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갈등이요? 네, 특히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 그리고 금융감독원, 또 그 사이에 낀 국민연금, 이 세 플레이어 간의 긴장 관계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그 갈등의 도화선이 된 게 바로 대형마트 홈플러스였죠.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던데 핵심만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MBK가 홈플러스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려고 쓴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금융상품에 있어요. 줄여서 RCPS라고 하죠. RCPS요? 이게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해서 상황에 따라 빚도 될 수 있고 자본도 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자를 받는 채권처럼 있다가 어떤 조건이 되면 주식으로 변신할 수 있는 뭐랄까 변신 로봇 같은 거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2025년 2월에 MBK가 이 RCPS의 계약 조건을 바꿨어요. 그래서 회계장부상 명백한 부채였던 걸 자본으로 재분류해버린 겁니다. 부채를 자본으로요? 네, 말 그대로 마법 같은 회계 처리를 한 거죠.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네. 홈플러스 부채 비율이 무려 1408.6%에서 425.9%로 수직 낙하했죠. 이 1400%에서 400%로요. 이게 서류 작업 하나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그렇죠.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거 거의 분식회계처럼 들리는데요. 뭔가 속임수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바로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거죠. MBK 측은 회사가 망하면 다 끝이니까 신용등급 하락을 막고 일단 회사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항변하고요. 네. 하지만 금감원은 이걸 투자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불건전 영업행위라고 본 겁니다. 불건전 영업행위. 네, 회사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RCPS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 그러니까 LP들의 돈, 받을 우선순위를 일방적으로 뒤로 밀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규 업무정지라는 아주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든 상태죠.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LP가 바로 우리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MPS라는 점이 문제를 더 키운 거고요.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RCPS에 5,826억 원이나 투자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직접 국회에서 남은 9천억 원의 회수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증언할 정도였으니까요. 와, 바로 여기서 한국 사모펀드 시장의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수탁자 피드백 루프라는 개념인데요. 수탁자 피드백 루프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뭔가요?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RCPS 조건 변경 같은 재무 구조 조정은 지극히 기술적이고 상업적인 영역으로 봐요. 그렇죠. 계약 당사자들끼리의 문제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과정에서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의 손실 가능성이 생기는 순간 이게 단순한 금융기술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군요. 네, 바로 규제의 문제로 비화되는 거죠. 금융감독원이 LP 보호를 내세우지만 그 기저에는 사실상 국보보호라는 더 큰 명분이 깔려있는 셈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서구에서는 그냥 재무적인 기술 문제일 뿐인 게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이라는 변수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정치 문제, 규제 문제가 된다.
이게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체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경한 규제 분위기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있거든요. 어떤 거죠? 바로 2025년 11월에 있었던 론스타 국제투자 분쟁에서의 최종 승리입니다. 아, 론스타. 네. 한국 정부가 10년 넘게 끌어온 소송에서 이기면서 거액의 배상 판정이 완전히 취소됐죠.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외국 자본을 막아냈다는 엄청난 자신감과 명분을 얻은 규제 당국이 이제는 그 칼날을 국내 최대 운용사인 MBK에게 돌리고 있는 형국이군요. 이 두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네요. 맞습니다. 론스타 승리가 먹튀 자본으로부터 국익을 지켰다는 아주 강력한 서사를 만들어냈고요. 이게 현재 규제 강화의 역사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바이아웃 시장은 규제 리스크로 꽁꽁 얼어붙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기술 분야에서는 정반대의 초대형 사건이 터졌어요. 바로 네이버의 두나무, 그러니까 업비트 운영사 인수건입니다. 이 거래는 단순한 M&A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웹2, 즉 기존 인터넷 시대의 절대 강자인 네이버가 웹3, 차세대 블록체인 생태계의 심장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품는 거니까요. 이건 아시아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입니다. 거래 규모만 약 1조 2,00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원이 넘는 빅딜이죠. 네이버 페이라는 강력한 결제 시스템하고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을 합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맞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자료를 읽으면서 정말 소름 돋았던 부분은 이 딜이 발표된 직후에 터진 대형 악재에 대한 네이버의 반응이었어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딜을 공식화된 지 몇 시간 만에 업비트가 해킹을 당해서 맞아요. 약 445억 원어치의 암호화폐에 고난당했죠. 보통 이런 일이 터지면 인수협상은 파기되거나 최소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당연하죠. 당장 주주들이 들고 일어날 사안인데 네이버 경영진은 오히려 예정된 기자회견에 나와서 인수 의지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배짱 아닌가요? 배짱을 넘어선 아주 치밀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략적 판단이요? 그들은 당장의 3,200만 달러 손실보다 미래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인프라를 선점하는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본 겁니다. 이건 뭐랄까, 거대 플랫폼이 스스로 성장하는 데 한계를 느꼈을 때 어떻게 과감한 인수를 통해 미래 생태계 전체를 통째로 흡수해 버리는지, 이른바 플랫폼 포섭의 가장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규제 리스크라는 혹한 속에서도 미래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초대형 베팅이 동시에 일어나는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자, 그럼 이 혼돈의 한국 시장을 뒤로하고 바로 옆나라 일본으로 넘어가 보죠. 한국이 이렇게 규제와 갈등으로 얼어붙는 동안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골든에이지가 펼쳐지고 있다고요? 네, 일본 시장의 분위기는 정말 180도 다릅니다. 이 흐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일본의 금융대기업 오릭스, ORIX와 카타르 국부펀드인 QIA의 파트너십입니다. 오릭스와 카타르 투자청이요. 네, 두 회사가 무려 25억 달러 규모의 일본 시장 전용 사모펀드를 공동으로 만들었어요. 카타르 국부펀드가 일본만을 위한 펀드에 투자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이게 눈에 띄네요. 그렇죠. 이건 그냥 돈을 넣는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큰손들이 일본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해야겠군요. 정확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지예요. 주된 투자 목표가 바로 사업 승계, 기업 카브아웃, 그리고 상장사 민영화입니다. 카브아웃이라는 건 대기업이 핵심이 아닌 사업부를 떼어서 파란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대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PE 펀드들한테는 우량한 사업부를 인수할 기회가 쏟아지는 거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흐름은 바로 사업 승계입니다. 지금 일본은 건국 이래 최대의 대승계 시대를 맞고 있거든요. 대승계 시대요? 네, 고령의 창업주나 중소기업 오너들이 평생 일군 회사를 물려줄 후계자를 못 찾아서 폐업하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6만 6천 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을 정도니까요. 6만 6천 개요? 와,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제가 알기로 과거 일본에서는 사모펀드를 하게타카, 그러니까 대머리 독수리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네, 그랬죠. 기업을 갈기갈기 찢어서 팔아넘기는 약탈자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 인식이 바뀐 건가요?
하루아침에 그런 인식이 바뀔 수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경계하는 시선은 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인식이 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평생 만든 기술을 물려줄 아들이 없어서 결국 공장 문을 닫았다는 분이 계신데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요. 아, 이제는 사모펀드가 회사를 해치하는 약탈자가 아니라 오히려 회사의 기술과 고용을 유지시켜주는 해결사, 구원투수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회적 필요가 인식을 바꾼 거군요. 네, 승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투자 자산군, 즉 에셋 클래스가 된 셈이죠. 정부의 역할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M&A를 통한 사업 승계를 국가적 과제로 보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지요. 한국의 규제가 징벌적 성격을 띈다면 일본의 정책은 촉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의 황금기가 단지 우연이 아니라 고령화라는 거대한 사회 구조적 변화와 정부의 지원이 맞물려 만들어진 필연적인 현상이었네요.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기업 승계 투자에만 머무는 건 아니죠. 보내주신 자료에는 일본의 미래를 향한 더 큰 베팅들도 담겨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한 축에서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려는 움직임이 아주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플레이어가 바로 소프트뱅크입니다.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가 최근 미국의 디지털 인프라 전문 투자사인 디지털 브릿지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브릿지요. 어떤 회사인가요? AI 시대의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요? 네,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 해저 광 케이블, 통신타워 같은 물리적인 핵심 인프라를 대규모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아, 그동안 비전 펀드를 통해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주로 투자해온 소프트뱅크가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가 돌아갈 물리적인 도로와 건물까지 직접 소유하겠다는 거군요. 완벽한 수직적 통합 전략이네요. 그렇죠. AI 경쟁에서 하드웨어 인프라를 장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겁니다. 동시에 일본의 막대한 기관 자본은 제로금리라는 오랜 동굴에서 벗어나 더 높은 수익을 찾아 해외로, 특히 사모 신용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모 신용시장이요? 이것도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아닌 펀드 같은 기관이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 대출보다 금리는 비싸지만 절차가 훨씬 빠르고 유연해서 요즘 각광받고 있죠. 아, 이 시장에 일본 자본이 엄청나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최대 손해보험사인 도쿄해상이 미국 운용사를 인수한 건이었죠. 네, 무려 180억 달러를 운용하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신용 전문 운용사 에이코어 캐피탈을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통째로요? 이 거래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과거 일본 보험사들은 그냥 해외 펀드에 돈을 맡기는 수동적인 투자자, 즉 LP에 머물렀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는 펀드를 운용하는 주체, 즉 GP 역할을 하는 운용사를 직접 사들여서 글로벌 신용 플랫폼의 주인이 되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남의 펀드에 돈 놓고 수수료 내는 게 아니라 아예 펀드 운용사를 사버려서 직접 고수익 달러 자산에 투자하고 운용 수수료까지 벌겠다. 정말 한 수 위의 전략으로 진화했네요. 맞습니다. 풍부한 엔화 유동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본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플레이어로 변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말 한국과 일본의 사모자본 시장은 정말 다른 행성 이야기처럼 들릴 정도로 다른 길을 가고 있네요. 보내주신 자료의 비교 분석표를 보면서 한번 짚어보죠. 먼저 지배적인 테마부터 볼까요? 한국은 MBK 사례에서 보듯 방어적 통합과 규제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된 반면 일본은 사업 승계와 기업 카브아웃이라는 구조적 기회에 모두가 베팅하고 있습니다. 자금 모집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죠. 한국은 국민연금이라는 최대 자금줄이 위축되면서 시장 전체가 신중 모드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일본은 카타르 국부 펀드처럼 글로벌 자금이 계속 밀려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활황이고요. 규제 분위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국은 LP, 특히 국민연금 보호를 앞세운 적대적 분위기가 형성된 반면 일본은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사업 연속성을 장려하는 지원적 분위기가 자리 잡았죠.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일본은 고령화와 정부 지원이라는 구조적 순풍에 힘입어 글로벌 자본이 안심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다.
나라 전체의 방향성, 즉 거시경제, 매크로 흐름에 투자하는 시장이 된 거군요. 반면에 한국은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전하지만 바로 그 혼돈 속에서 네이버처럼 특정 기술 분야의 패권을 잡으려 하거나 홈플러스처럼 복잡한 구조조정을 성공시킬 수 있는 고수익의 기회가 숨어있는 시장입니다. 시장 전체가 아니라 옥석을 가려서 개별 종목, 즉 마이크로를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시장이 된 셈이죠. 오늘 분석은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 두 시장의 본질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안정적인 구조적 성장의 파도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에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기회를 노릴 것인가. 당신의 투자 철학에 따라 선택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위축시키는 한국의 이 강경한 규제가 과연 장기적으로는 국부 유출을 막고 시장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까요? 아니면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까요? 반대로 지금 일본이 누리고 있는 이 황금기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성장 모델일까요? 아니면 인구 구조 변화라는 한시적인 보너스액이 된 신기루에 불과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몇 년간 북아시아 자본시장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